제2세션 대북제재는 한반도 평화와 화해의 공헌이 되고 있는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대북 제재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대북 제재라는 것이 이제 뭐 왜 하는가에서부터 그것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접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가지고 토론하시는 분들, 또 발제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주성 사무총장님께 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주성 사무총장님에 대한 소개는 12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하 참고를 해주시고, 시간 관계상 제가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대북협력민간단체 협의회라는 게 이주성 사무총장님 북민협이라는 걸 맞습니다. 예, 북협입니다. 줄여서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굉장히 오래된 저는 기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주성 사무총장님의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의 생활과 남북길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15분 정도 부탁 올리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대북협력민간단체 협의회 사무총장 이주성입니다. 북민협은 99년서부터 저희가 활동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57개 단체들이 모여가지고서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모색해가는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북 제재가 인도 협력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지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리한 이야기까지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당면한 문제이기에 저희가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어진 것이 아닌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이 기점이 됩니다. 강화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저희들 사실 몰랐습니다.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오이사 조치라고 하는 어떤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남북관계가 상당히 진전되어지지 않았고, 진전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 제재,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얼마큼 강력해졌는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서 2016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아마 북도 마찬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 정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제사회도 그렇고,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만큼은 언제나 면제 조항이 있었고, 인도적 지원 사업은 진행되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많은 장애물이 존재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당면한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이야기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재는 필연적으로 대상국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악화시킨다라고 하는 비판이 늘 제기가 되어집니다. 대북 제재는 2010년 이후 전방위적인 강력한 제재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국제사회가 포괄적 제재에서 사실은 표적 제재로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제재에 있어서만큼은 여전히 포괄적 제재를 수행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핵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차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 제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들로 인해서 이루고자 했던 평화와 인권의 문제, 어린 아이들의 문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인권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인권의 문제를 억압하고 있는 제재 아닌가라는 생각을 때로는 갖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오이사 조치가 있었습니다. 오이사 조치는 모든 대북 지원 사업을 원칙적으로 동결하게 되어지고요. 영유아 및 취약계층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순수 인도적 지원만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선별적이고 제한적인 승인만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규모의 대부분의 인도적 지원 사업은 축소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에서 2012년, 11년, 12년에 수혜가 있었지만 민간단체들이 그리고 국제사회가 북을 도우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한국의 민간단체들은 이 오이사 조치로 인해서 상당 부분 제한되어진 활동만 할 수 있었고, 상당히 작은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이사 조치는 죽었다. 그러나 흔들면 깨어난다. 흔들어 깨우지 말고 조용히 지나가자. 그러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오이사 조치는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흔들면 깨어나죠? 죽은 애들은 흔들어도 깨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오이사 조치 하면 깨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아직 확실히 죽은 게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나는 안 깨우겠다. 그러니 지금은 죽어있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누군가는 흔들면 깨어나기 때문에, 누군가 흔들면 그것은 다시 살아 움직여 우리를 억제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의사 조치는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되고 폐지되어져야 될 문제다. 우리한테 여전히 살아있는 문제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도 사실 현재 반출 승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 서해 그 공무원 피격 사건 이후에 반출 승인을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 정부도 인도적 지원 문제는 비정치적인 문제로서 군사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와 연계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터지자마자 반출 승인 안 했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황적으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찾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은 정치적인 부분과 군사적인 부분과 연계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지만 현 정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민간단체의 동력 상실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사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요. 남쪽 민간단체들도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집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국제기구라든가 IMZ 같은 경우에는 그 현금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고요. 상주사무소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한국 민간단체들도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업이 안 돼서 모금이 안 되고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모금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저희가 집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재정 확보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집행에도 여전히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엔의 대북 경제 제재 주요 내용이 2016년서부터 다음과 같이 이제 표로 보시면 이렇게 진행이 되어졌는데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저희 민간단체들은 이렇게 진행되어지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저희가 이제 많은 민간단체들이 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선 각 방에 들어가서 각 북의 파트너들과 사업 협의를 시작을 합니다. 농학자들도 갔었고 의사 선생님들도 가셨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그동안 했던 사업들을 어떻게 하면 재개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발전적으로 갈 수 있을지를 논의를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분위기는 되게 좋습니다.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 부분에서 얘기가 진행되다가 합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게 제재에 걸린다라는 거죠. 이것도 제재에 걸리는 거냐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의를 못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합의가 밀가루 지원하는 거였습니다. 2018년도에 상당히 많은 민간단체들이 밀가루 지원하는 걸로 사업을 대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뜨게 되어진 것이 유엔 제재가 이렇게 어려운 거였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어지는 시점이 사실은 저희 민간들에게는 2018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각 분야별로 제재 품목들이 참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농업용 삽, 호미, 가래, 분사기, 원해용 칼날 뭐 이런 것들이 다 제재 품목입니다. 쇠붙이로 만들어진 것들은 다 제재 품목이죠. 손톱깎이 같은 거, 의료용 소독기도 제재 품목입니다. 이러한 것들, 나사 볼트는 물론이고요. 이런 것들이 제재 품목인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제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 사업들이 인도적 지원으로 사용되어지면 제재 품목이 아니고 개발 협력으로 사용되어지면 제재 품목이다라고 얘기해서 이 모든 것들은 유엔 제재 면제 위원회의 제재위원회의 면제를 받아야만 북에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 과정 속에서 정부도 경험이 없고 민간도 경험이 없다 보니 물자 하나를 반출 승인, 그러니까 제재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초창기에는 8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것을 영문으로 다 만들어야 하고요. 영문으로 만든 것들을 통일부를 거치고 외교부를 거치고 유엔 제재위원회 거치고 그러면서 저희 손에 다시 와서 면제가 됐다 안 됐다가 확인되어지는 게 7, 8개월이 소요됐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여러 단체들이 하면서 경험이 쌓이고 정부도 경험이 쌓이면서 그것이 상당히 줄긴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상에 소요되는 시간은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인도적 지원사 분야에 있어서 긴급을 요하거나 두 번째는 저희가 농업이라든가 개발협력 사업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자체가 봉쇄되어 있고 만약에 추진되어지다 하더라도 올해 사업을 하려면 8개월 전서부터 준비를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더란 말입니다. 물론 지금은 축소되어서 3, 4개월 정도도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례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겐 걸림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2010년이 이제 오이사 조치가 있었던 해고요. 그다음에 2016년서부터 대북 제재가 강화되어졌던 시점에서 남북의 한국 정부와 민간단체 인도적 대북 지원 현황은 상당히 축소되어지는 경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표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북 지원 관련 방북 현황도요. 2016년에는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고요. 2017년도에도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제재 문제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은 상당히 어려운 시기, 가장 어려운 시기 중에 한 시기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자 반출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어졌고 반출 한 15건 정도가 작년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보고를 드릴 수 있고요. 유엔 제재 면제 신청은 16개 단체가 신청해서 11개 단체가 면제 승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4개 단체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유엔 제재가 또 하나의 문제를 가져오는 게 지속 가능한 개발 협력 사업을 중단시켰다라는 겁니다. 2015년도에 북에서 남쪽 민간 단체에다가 팩스를 보냅니다. 더 이상의 인도적 지원을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우리 아이들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당청과 계획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협력의 방법을 경제 협력을 염두에 둔 개발 협력 사업으로 전환하자. 그러면서 자기네의 변화가 어떤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현장에서 봐야겠다라고 얘기했더니 현장에서 올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실현되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방문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눈으로 조금씩 보게 되어졌고 북한이 원하는 방식, 상호 호혜와 공리공영의 원칙에 맞는 협력 사업의 전환이 일정 부분 명분이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들, 개발 협력이라고 하는 틀에서의 협력 사업은 유엔 제재에서 면제받지 못합니다. 단적인 예로 북한이 양돈장을 개설하겠다고 한 단체가 면제 신청을 했는데 유엔에서의 질문은 왜 꼭 양돈장을 해야 되느냐? 돼지고기를 직접 갖다 줘라. 라는 게 이제 이유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논의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유엔은 개발협력 사업에서는 아직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유엔 제재에서는 제재 면제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북한 파트너와의 신뢰관계가 상당히 많이 약화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적으로 제가 직접 경험했던 것은 2015년에 가서 북한 친구들과 협동농장과 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북한 친구들이 협동농장에서 남쪽 주민들과는 더 이상 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유를 들어봤더니 나름 명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네들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이기 때문에 남쪽으로부터도 외부로부터 물자라든가 협력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합의서가 있으면 정부로부터 지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 지원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민간 단체들과 상당히 많은 협력 사업을 통해서 분위기가 좋았을 때는 한국 단체들과의 협력 사업을 되게 선호했는데 오이사 조치 이후에 약속했던 물자들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약속을 했던 협동농장들이 이중고를 겪게 된 겁니다. 정부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했고 남쪽 단체로부터 물건이 오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남쪽 민간단체들과의 협력사업하는 것은 이거 상당히 위험한 도박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남쪽 단체와의 협력사업을 상당히 거부하는 모양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동농장들이 남쪽 단체들을 선호하지 아니하는 것을 직접 확인했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북쪽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협력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북의 관계자들은 남쪽을 신뢰하고 움직이긴 되게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개발협력 사업으로 가야 합니다. 개발협력 사업을 가야 되는 이유는요. 현장에 있다 보면 국민들께서는 언제까지 북한의 인도적 지원, 밀가루, 콩기름 지원해야 되느냐. 그들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라고 하는 질의를 계속 하시고요. 왜 그러냐면 벌써 이게 25년이 넘은 이야기거든요. 언제까지 단순 물자를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피로감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일방적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상호 호혜적이며 공리공예의 원칙에서 우리도 좀 이익을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도적 지원 부분에 인도적 지원의 여러 영역이 있지요. 긴급구호, 그다음에 복구, 그리고 개발협력. 그러니까 이 세 사이클이 같이 돌아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개발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 공감대도 상당히 많이
지금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북한 스스로도 자생력을 갖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국가의 협력 사업은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구성해 내는 과정 속에서 신뢰를 구축하는데 상호 간의 이익이라고 하는 측면이 상당히 좋은 매개가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요. 다 아시는 얘기로 개발협력을 통해서 남북 간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호 신뢰가 형성되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민간단체들은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2019년도에 민간단체들을 대표로 해가지고 저희가 제재위원회를 방문했고요. 유엔을 방문했고 미국 국무부를 방문했고 상원 하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남쪽 민간단체들이 갖고 있는 한국 단체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대북제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유용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생각에 대한 부분에 있어 편차가 상당히 컸음을 그 현장에서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와는 계속해서 저희가 대북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지고 옹호활동을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유엔 제재에 있어서 인도적 지원 문제는 전면 면제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계속 고수하고 있고요. 만약 이것이 단계적으로 갈 경우에는 화이트리스트라는 것을 만들어서라도 저희가 유엔 제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품목을 좀 더 확대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계속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유엔 제재에 있어서 인도적 지원 분야는 그 법인이 소속되어져 있는 해당 국가의 승인으로만으로도 가름할 수 있게끔 책임을 위임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계속 하고 있고, 그 노력은 국제사회와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법 개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인도적 지원에 대한 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끔 법 제도 개선은 상당히 저희한테 중요한 문제이고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1월 14일 안민석 의원과 함께 남북 인도적 협력법 제정안을 냈고요. 그다음에 이용선 의원과 함께 남북 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두 차례 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건 그겁니다. 남쪽의 민간이 다수당인 민주당과 연계해서 이것을 강제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 여야, 진보와 보수가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되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야당 의원들과 함께 공동으로 7.4 공동성명 이 시점에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 사회가 대북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디까지 합의할 수 있는지, 각자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터놓고 이야기하는 대화의 장을 만들자라고 하는 제안을 지금 하고 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감사하고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것이 어느 진영의 논리가 아니라 한국자유총연맹도 이번에 대북 지원 사업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입장에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은 해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당위성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과 함께 연대해서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있어서의 사회적 합의, 법 체계 구성을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쉽지만은 않지만 끊이지 않게 이 노력은 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가장 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차세대의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는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일 수 있는데, 청년들이 저희와 함께하면서 평화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는 그 구조적인 어떤 변화, 개선이 저희들한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대로 국제사회 연대를 통해서 저희가 이 사업들을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가되, 저희들도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분배 투명성이라든가 사회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고, 그것을 위한 연구와 현장에서의 적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전반적으로 대북 제재에 대한 평가를 내려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발견한 점이랄까요, 느낀 점이 많이 있어요. 5.24 조치 같은 경우에는 죽었는데 흔들면 살아난단 말이죠. 깨어난다. 이게 이제 정치적인 연결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깜짝 놀란 게 문재인 정부 시 오히려 더 인도 지원이라든지 대북 지원에 대한 방북,
이런 게 뭐 전무하거나 감소, 다른 역대 정권보다도. 그리고 인도 지원 또한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 그러나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개발 협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북 제재를 해결하는 방법이 뭔가라고 이제 기울을 봤는데, 적어도 인도 지원에서는 제재 면제가 돼야 된다 하는 걸 강조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국제사회와 연대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은 시간 관계상 바로 두 번째 발표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서진 우리 사단법인 개성공단 기업인협회 상무께서 개성공단 폐쇄가 남북 화해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주제가 조금 달라진 거고요. 아무튼 제가 준비한 거 좀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생계형 평화주의자입니다. 왜냐하면 개성공단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2016년 2월 10일 날,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2월 11일 날 문이 닫혔죠.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못 가봤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대북 제재는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여기는 국제사회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 왜냐하면 개성공단 자체가 대한민국의 독자 제재로, 그러니까 물품의 반출입과 사람의 입출입을 금지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남북 관계 전환기적 모색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제 고민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대북 제재는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저는 한마디로 달성을 못했다고 봅니다. 물론 싱가포르 회담 이후로 핵실험과 그 다음에 ICBM 발사에 대한 모라토리움을 사실상 선언은 했지만은 끊임없이 핵은 고도화되고 있고 미사일 수준도 높아져가고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대북 제재는 결국 그걸 저지하겠다고 하는 건데, 실제로 30년 넘은 대북 제재에서 그 결과는 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북 제재는 2016년 그러니까 1월 달에 핵실험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월 7일 날 이제 개성공단이 문 닫히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장거리 간도탄을 발사하게 됐죠. 그 이후부터는 그 이후에 제재는 전부 봉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핵무기 개발과 ICBM 미사일 개발에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못 들어가게 막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뒤부터는 아예 경제 자체를 봉쇄를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2016년 2270호부터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현금이 차단됐죠. 대북 제재는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김석진 박사가 이제 정리한 건데요. 대북 제재 효과에 대해서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타격을 가해서 제재 목적을 달성을 한 것 같다. 공식 통계 보고된 북한 상품 수출 추이를 보면은 물론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상황을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그 막대기는. 그래서 그렇지만은 북은 작년 2019년부터 연말부터 자력경쟁이라고 하는 자체적인 이미 봉쇄 정책으로 스스로가 그러던 차에 이제 코로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제재 목적이라는 게 돈이 못 들어가게 하는 제재 목적은 달성했을지는 모르겠으나 무기 고도화라든가 북한 경제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다라고는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를 간단하게 평가를 하면 이렇습니다.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타격을 준 것은 확실합니다. 굉장히 어렵지요. 작년에 특히 삼중고를 겪어야 돼가지고 홍수라든가 코로나19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서 북한의 내구력과, 그런데 이제 북한의 내구력 자력경쟁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보에 대한 접근 자체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도대체 북한의 내구력이 어느 정도인가 할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그럭저럭 지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중 관계를 고려하면, 북중 관계를 고려한다는 말은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면 사실은 북중 관계 유엔의 모든 품목이 유엔 제재에 의해서 차단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무역 관계를 그 제재 품목 유엔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된 말로 야미로 다 하죠. 뭐 상당한 돈이 들어가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재를 통해서 북이 굴복하고 그래 나 비핵화하겠다 이렇게는 나오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춰보면은 2018년도는 김정은 위원장이 엄청난 결심을 하게 된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친 게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북은 장기전으로 들어갔고요. 그럼 결국은 장기전이라는 말은 장기화라는, 대북제재 장기화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북한의 핵 보유국의 장기화, 핵 능력 고도화를 아주 동의하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일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만 좀 간단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오이사 조치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개성공단 제재. 그리고 유감스럽지만 물론 지역을, 개성공단 같은 건 지역 자체를 봉쇄를 한 거고요. 제재를 한 거고, 오이사 조치는 전면적인 제재입니다. 봉쇄 자체입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부분적이고 사람에 대한 거지만은 제재가 있었습니다. 오이사 조치입니다. 이건 뭐 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행정명령입니다. 당시 개성공단에 신규 투자를 제외하고 개성공단 출입이라든가 이런 걸 제외하고 금강산 출입 이외에는 전부 차단을 했죠. 근데 오이사 조치 해제 방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전에 정부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오이사 조치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 예외 조치를 거쳐왔다. 예를 들면 낮은 아산 프로젝트 같은 겁니다.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 이 통일부의 얘기입니다. 공식적인 발표죠. 정부는 오이사 조치가 남북 간 교류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오이사 조치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처음에는 운전자론을 얘기를 했죠. 그리고 중재자 얘기를 했습니다. 촉진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우리 입지가 사라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사자지, 물론 중재자 역할도 필요하죠, 중책적으로. 그러나 당사자일 때하고 중재자일 때는 보이스 자체가 다릅니다. 즉 우리의 독자적인 자체적인 남북관계라든가 또는 한미관계, 북미관계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독자적인 보이스가 사실상 스스로를 사라지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오이사 조치라든가 개성공단 제재 문제 중단 조치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우리의 독자적인 제재입니다. 우리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가동시켰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오이사 조치는 충분히 해제를 해야 되고 지금이라도 어느 때가 되면은 적절한 계기를 삼아서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은 사실 4.27 직후 내지는 9.19 직후였습니다. 근데 그 계기를 좀 놓쳤지요. 문 대통령이 2020년 4월 27일 수보회의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는 현실적인 재앙 요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작은 일이라도 끊임없이 실천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작은 일이 아니라 굉장히 큰 일을 사실 오이사 조치였어요. 우리 국내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딱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입출입 물자에 대한 중단이고요. 또 하나는 사람의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중단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분리해서 디테일해서 사람의 중단을 일단 정지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라도 저는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자의 반출입 같은 경우는 사실 국제사회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유엔 제재라든가 미국의 제재, 독자 제재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걸려 있습니다. 이건 답이 안 나옵니다. 국제사회 제재로만 보면은. 다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개성군해나 금강산 등은 고립된 아이솔레이티드된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건 지역 제재 면제라든가 위에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오이사 조치에 대해서 이건 행정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명령이라든가 이런 걸로 그냥 앞으로 전면적인 유엔 제재 하에서 자유로운 물자 반출입과 사람의 출입을 허용한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됩니다. 여기는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게 저게 우리 개성공단의 근로자들이 주재원들이 그 봉동관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식당이. 그러니까 개성공단 펜스에 걸쳐 있는 건데 오이사 조치 이후에 거기로 들어갔다 나오면 조사가 나와요. 뭔가 아무튼 그 국정원인지 경찰이 신고가 돼가지고 그런데 아무튼 그런 게 오이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개성공단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오이사 조치 해제라고 하는 거는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또 다른 행정명령으로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거의 100개에 가까운 행정명령을 신속하게 했어요. 100일 안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고치지 않더라도 행정명령으로, 오이사 조치 행정명령으로 가능해요. 저는 왜 저걸 아직까지도 붙들어 안고 저게 만약에 조건이 만에 하나 조건 개최가 된다. 정말 상당히 참 싫은 거지만 아무튼 됐다. 그럼 오이사 조치는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아까 좀비처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부활해 버려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건 반드시 정리하고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못하는 저는 이거를 해야만 대북 제재 품목이 아닌 품목에 대해서 교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영업자들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게 뼈아픈 대목입니다. 저는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가 한반도 비핵화에 유의미한 효과가 전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돌이켜보면 금년이 남북 기본호 합의서가 서로 채택이 된 지 30년째입니다. 저는 남북 기본 합의서는 체제는 붕괴됐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물론 논쟁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하는 거는 남북 관계가 나라와 나라 관계가 아니라 통일로 하는 특수한 관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남북 기본 합의서가 전부 휴지 조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2013년도에 개성공단이 잠시 중단된 적이 있어요. 그때 개성공단 정상화를 합의서를 만들 때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어떤 문구가 들어갔냐면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개성공단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우리 정부의 청와대 쪽에 입김에 의해서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문구가 그렇게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2013년도는 북측에 의해서 다쳤잖아요.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근데 남북 기본합의서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남북관계 교섭력이 지금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는데 근본적으로 좀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상 남북 기본합의서는 모든 합의서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모 합의서라고 할 수 있는 기본합의 체계는 사문화됐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개성공단 문이 닫혀도 국가 간의 국가관계라면은 여러 가지 보상 시스템이 있는데 전혀 없습니다. 개성공단 기업들은 지원을 받았을 뿐이지 보상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탈냉전 시기 체계 남북 기본합의 체제가 이제는 제가 이제 퀘스천 마크를 들은 게 신냉전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데요. 신냉전 도래를 앞두고 저는 사실상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사실상 앞으로 무슨 일이 내일 새벽에 한미 정상회담도 어떠한 좋은 결론이 나오더라도 이거는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이런 불안정한 매우 불안정한 모래 위에 누각이 아니라 물 위에다 누각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걸 한번 좀 전문가분들 근본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개성공단 같은 안정적인 체계였어요. 오이사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은 운영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은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개성공단 주소서 어떠한 레버리지를 남북관계 레버리지를 발휘하지는 못했습니다. 비핵화에 대해서.
예. 새로운 남북관계 모색입니다. 이런 정치적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남북관계를 좀 전환기 아니겠느냐, 이럴 때일수록 근본으로 다시 좀 돌아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좀 고민을 나누고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보다 우리 독자적 제재가 훨씬 더 강합니다. 결국은 북의 입장에 보면은 한국은 국제사회 대북제재 동참은 하나의 국가예요. 뭐 특수관계 뭐 이런 거 없고 아무것도 없고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냥. 그리고 그 중에서도 거의 미국과 버금갈 정도의, 여행도 못하게 하는 그 정도의 강력한 제재 국가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냉정하게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교류협력의 완전 차단은 특수관계니까 저는 남북 교분합의 체제 붕괴를 의미한다고 보고요. 저한테 무수히 많은 경영, 특히 남북 교육업자들의 얘기를 뭐 하면 되겠냐 뭐 그런데 안 된다고 그랬어요. 가져와봐야 저기 저 항구에서 해양경찰에 수색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정부의 독자적 대북체제 해제 조치는 남북 교분화체제 복귀를 물론 의미하죠. 근데 현재는 이제 북한의 호응도 없고요. 설령 지금 호응해하고 뭐가 돌아간다 하더라도 과연 양적이나 질적으로 남북 합의 체제에서 안정성과 지속성을 가릴 수 있겠는가,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남북관계 합의서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제도화를 하겠다고 그거 법적 비준을, 국회 비준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 해도 야당이 헌법재판소 걸어버리면, 물론 독일은 헌법재판소 숨통을 열어줬습니다. 근데 그걸 만약 걸어버리면은, 헌재로 끌고 와버리면, 예를 들면 4.27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했어요. 그걸 가지고 헌재로 가서 끌고 가버리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지금 합니까? 다른 정권이나 다른 이상한 정권 때 하죠. 그럼 또 도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안정성을 담보 못하는 특수관계로는 기반한 남북관계를 지향하는 것에서 새로운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문제 제기를, 고민을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사회자가 아무리 시간 지켜달라고 해도 별로 소용없는 거 아시죠? 저도 그래서 20분 해도 되는 거 15분 만에 하려고 그랬습니다. 네. 자, 우리 김서진 사무총장께서는 오이사 조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 조치가 제일 지독하다, 그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우리 조치가 대북 조치로. 근데 저도 뭐 사회자로서 질문을 요약하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질문을 제가 제 것도 한번 할 테니까 나중에 좀 활성화하는 의미에서, 우리 대북 제재 목적사상 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대북 제재로 북한이 끝내 망하고 항복해야 성공하는 건가요? 그럼 대북 제재를 안 하면, 그죠? 북한 경제가 이것보다 훨씬 나아지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근데 목적 달성이 못했다. 그럼 뭐를 의미하는 건가? 만약에 남한이 북한과 같은 대북 제재를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이사 조치, 또 왜 문정부가 출범 초기 이거 완전히 해제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두었는가? 거기 한번 좀 질문에 대해서 꼭 좀 대답을 해주세요. 김서진 총장님, 남북 기본 합의서 사문화되고 실제로 의미가 없다고 그랬는데,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3주년 연설에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자. 뭐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의미는 굉장히 많이 두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우리를 결정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지금. 그죠?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이걸 상기해 주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토론에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경혁 박사님을 초대하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계신데, 예,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통일연구원의 도경옥이라고 합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 이렇게 토론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두 분 발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이주성 선생님 발제문에 대한 약간 이제 뭐 보완적 논의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에 미치는 이제 부정적 영향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뭐 제재 국면이기도 하고 또 코로나이기도 해서 저희가 북한 내부 상황, 특히 이제 뭐 어떤 객관적인 뭐 경제 지표로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라 특히 이제 북한 주민의 생활이 지금 어떤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보다 오히려 좀 일반론적인 어떤 이론이라든지 사례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북한 관련 시사점을 좀 도출해 보는 그런 방식으로 토론물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이제 유엔의 표적 제재 비의도적 결과인데요. 사실 이제 지금까지 유엔이 하고 있는 제재는 공식적으로는 다 표적 제재에 해당이 됩니다. 90년도까지 이제 유엔에서 계속 그 포괄적 제재 방식을 좀 사용을 하긴 했었는데 이라크 제재 때 극심한 민생 피폐가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92년 유고슬라비아 제재 그리고 94년도 IT 제재를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는 이제 포괄적 제재라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 제재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all or nothing 개념으로 아예 그냥 모든 경제 교류와 뭐 수출입을 다 전면에 한꺼번에 차단하는 이제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표적 제재는 국가의 특정한 개인이라든지 특정한 단체, 특정 부문 또는 특정 지역에 초점을 두는 이제 선별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표를 보시면 표적 제재 중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약간 심화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그 핵심적인 경제 부문에 대한 제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석유나 뭐 금융이나 이제 이런 제재 단계까지 들어서면 사실 이제 포괄적 제재랑 굉장히 유사한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이제 그런 구조인데 굳이 이제 유엔에서 우리가 포괄적 제재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더 이상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표적 제재가 포괄적 제재보다 제재의 설계나 이행이 어렵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국의 경제 상황이나 여러 상황을 다 고려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좀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설계나 이행이 어렵지만 외교나 협상 같은 다른 정책 수단하고 쉽게 좀 결합될 수 있고 대상국의 행동에 따라서 이게 단계적으로 이어왔기 때문에 또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해제를 하거나 완화를 하는 것도 좀 쉽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예를 들면 이라크 제재 같이 포괄적 제재 방식일 때는 경제 봉쇄를 하냐 안 하냐 이제 그 안에서 선택의 문제인데 표적 제재 방식은 좀 더 이제 유연한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실 이제 그런 표적 제재 방식을 취하였으니 의도치 않은 그런 뭐 결과 같은 건 발생하지 않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은 표적 제재 방식에서도 다양한 비의도적 결과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비의도적 결과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사실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주로 많이 발생하는 비의도적 결과, 그중에 부정적인 것이 이제 그 해당 대상국 내에서 부패나 범죄가 많이 증가한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오늘 논의하고 있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민생 피폐 문제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떤 인도주의라는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기도 하지만요. 최근에 이제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는 이것이 제재가 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주민의 식량권이나 건강권, 노동권, 교육권이나 발전권에 미치는 영향의 문제로 논의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주의적인 접근이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 대상국 주민들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접근이 되는 것이고요. 이거를 이제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제재 대상국 정부뿐만 아니라 제재를 부과하는 주체들도 이 대상국 주민들의 식량권이나 건강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 일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라는 접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논의가 약간 인도주의 문제에서 약간 인권의 문제로 또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유엔이 그 표적 제재 방식을 포기하진 않고 여전히 이제 그 방식을 계속 이제 이어나가고 있는데 대북 제재의 경우에는 이런 제재 전문가들이나 연구자들 사이에서 포괄적 제재로의 획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제 강도 높은 제재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재가 주민들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다양한 요소에서 고려될 수밖에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제재를 좀 오랫동안 받았던 국가들의 상황들을 이제 고려해 본다면 북한의 경우에도 지금 같은 강도 높은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이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심각한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 유엔에서도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면제 제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면제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특정한 개인이 뭐 예를 들면 여행 금지를 당했다 그랬을 때 뭐 예를 들면 치료의 목적으로 여행을 가야 된다. 그럼 그런 경우에 제재 면제를 그 대상한테 이제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오늘 저희가 논의하는 주제인데 대상국 주민 일반한테 미칠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 국가나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 등 관련 행위자들에 대해서 이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예외를 이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대북 제재 결의에서도 특히 이제 2017년도에 그 2397 호에서 뭐 여러 인도주의 목적 또는 이 결의들의 목표와 부합하는 그 밖에 다른 목적을 위해서 면제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어떤 활동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상시적으로 면제해주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겠다라고 어쨌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018년도에 이제 대북제재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채택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흥미로운 거는 다른 지금 제재 체제에서는 이런 인도주의적 면제 가이드라인 자체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제재위원회에서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은 그만큼 이 제재 조치가 주민들한테 미칠 영향이 꽤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제재위원회에서도 이제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인도적 지원을 촉진하기보다는 여러 제한을 둠으로써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는 비판들이 나오면서 제재위원회 안에서도 계속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해서 작년 11월 30일에 이제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좀 이제 더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개정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조금씩 개선하고 보완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까 이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뭐 송금 경로라든지 세관 절차, 공급자 확보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망하고 과제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유엔 안에서도 인권 메커니즘 차원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을 좀 고려하는 쪽 메커니즘하고 안보리하고는 굉장히 이제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엔 인권 메커니즘 차원에서는 지금 제재가 주민한테 미친 영향 문제를 되게 제기하면서 특히 최근에 이제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제재의 부분적 해제 필요성도 이제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안보리 제재위원회나 미국 국무부가 표명한 입장을 보면 일단은 핵 문제와 별개로 주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문제를 이유로 제재 자체를 완화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들한테 미친 영향을 저희가 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유로 해가지고 제재를 직접적으로 완화하거나 조정할 것 같지는 좀 않아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제재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만약 전제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N적 면제 메커니즘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뭐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인도주의 부분에서의 상시적 면제 방식을 도입하는 이제 안보리 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방식입니다. 지금은 어쨌든 지금 체계에서는 어떠한 인도적 활동도 면제는 되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부문에 있어서는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 판단 없이 이 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새로운 안보리 결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이런 예가 많지는 않은데요. 2012년도에 제한적이긴 하지만 인도주의 부분에서 상시적 면제가 들어간 결의가 채택이 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국내적으로는 이제 제재 국면인데 왜 지원을 하냐 자꾸 이런 논의가 나오는데 저희가 독자 제재를 부과하는 주체이기도 하고 또 유엔 회원국으로서 그런 유엔 제재를 부과하는 주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문제 뭐 핵 문제 이런 거에 아무 책임이 없고 관련이 없는 주민들을 오히려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저희가 살펴보고 또 그 영향을 또 완화해야 될 이제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이제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 국면에 오히려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될 필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궁극적으로는 사실 기존의 사례들을 연구해 보면 이런 인도주의적 면제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례들에서 보면 이런 게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적시에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있으나 마나한 것 같은 상황이 되기 마련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거는 북한 주민들한테 미친 영향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서 그러니까 모니터링하고 평가를 계속 해나갈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것이 판단이 될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이걸 국제사회에 공유해서 좀 제재 조치 조정 등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은 우린 것 같아요.
대북 제재를 하지만 그래도 인도주의 차원에서는 예의를 인정해야 된다. 그죠? 아무리 그 대상이 있고 나쁘더라도 인권 문제, 인도주의까지 짓밟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이 공감대를 일으키고 있다. 그런 논의가 있는 거는 정말 바람직한 것이죠. 근데 2019년 어땠습니까? 3.2% 독감 예방약 가져주려고 했는데 못 갖다 주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뭐를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에 이게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다음 토론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정은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법무법인 서평에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평 최정은 변호사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 토론회 오기 전까지 북한 문제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어서 문외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위에도 물어보면은 친구들이나 뭐 아는 사람, 지인들한테 물어보면은 북한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남북 관계 개선에 힘써주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까지 남북 관계가 면면히 이렇게 이어올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아주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이 토론에서 기여를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데블스 애드버킷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일부러 반대 입장에 처하는 반대 의견을 내므로써 이 자리가 좀 더 이제 중립적이고 좀 문제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기여를 하고자 이렇게 방향을 정했으니까 이 기조와 좀 맞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하고 이제 인도주의적 부분에서도 대북 제재를 하는 근본 원인은 지금까지 북한 정부가 자금을 이용해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았나라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에서 비롯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북 제재를 강화하느냐 완화하느냐 이것은 하나의 수단이지 꼭 대북 제재 완화만이 목표 정답이라고 생각되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화가 한반도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이다라는 거에 대한 근거를 좀 더 보충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토론하신 바로는 대북 제재 이후에 북한 핵 개발이 계속 중단되지 않고 고도화되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결과인 것이고 그 전에 2005년도에 북한이 핵 개발을 선언을 했는데 그 전에는 대북 제재 없었음에도 북한이 핵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건 선후 관계인 것이고 인과관계가 과연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대북 제재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정이 회원국들에게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회원국의 입장에서 이 대북 제재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이사 조치에 관해서는 오이사 조치를 건드리면은 부활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오이사 조치의 원인이 천안함 사건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 협력에 있어서 국제적인 공감대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의견도 남북 제재를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의사 조치를 이제 일방적으로 국민의 공감을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제한다면은 그것이 실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신중한 분석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에 관해서는
개성공단에 이제 그 입주하는 주체는 아무튼 하나의 사기업입니다. 그래서 사기업이라면은 그 이사의 충실 의무를 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지금 개성공단이 폐쇄됐고 그 이후에 북한도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굉장히 지금 물리의 누각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그 한 회사의 이사로서 개성공단이 재개될 때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해서는 경영 판단의 원칙에 입각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러면 그렇다면은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인도적 지원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포괄적 면제 포괄적 제재 개별적 면제 허용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이 부분 때문에 인도적 제재가 굉장히 위축 효과를 가지고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또한 인도적 지원 부분에 있어서 그 분배 투명성에 대해서 그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제 그 인도적 지원을 하셨을 때 그 이후의 사후 관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분배 투명성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하셨을 때 긴급 구호 복구 개발 협력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긴급 구호 복구는 유엔 결의안에 따르면은 그 면제 대상이라고 보는데 개발 협력이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네. 그 처음에 뭐 전문적이 아니시다고 그러는데 진짜 전문적이시지 않습니까? 네. 정말 이렇게 전문적인 분이 어디 계신가요?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시는 것 같아요. 정말 재밌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 좀 대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제사회가 다 대북 제재하고 있는데 그거 다 이유가 있을 거 아이가? 응? 제재 완화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뭐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실익이 있는가? 그거부터 좀 따져보자 말이야. 응? 제가 좀 심하게 하는 아닙니까?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개성공단 재개하려고 그러면은 경제성 분석부터 좀 해라. 돼 있는데 말이죠. 인도 지원 좋다. 분배 투명성은 어떻게 할래? 이런 각도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우리 사회에 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걸 대변해서 정말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재미죠. 다음에 이장한 정책실장을 모시겠습니다. 예, 이장한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조선통일연구소 정책실장 이장환입니다. 대북 제재에 대한 짧은 제 생각을 잠깐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재란 것은 일국이 타국을 압박하는 수단이겠죠. 결국은 이제 대화를 유도하거나 아니면 그 일국의 정책 자체를 바꾸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재는 다자국가들이 함께 동참하는 모습으로 보통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제재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지난 1,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인식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어쩌다가 이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을까? 북한 입장은 이렇습니다. 핵무기 개발이 거의 고도화됐다는 거죠.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 아까 말했듯이 괌을 넘어서 서부 지역 1만 1천 킬로 넘어서 1만 3천 킬로까지 갔어요. 화성 15형이. 그래서 북미 전역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그 고도화가 됐다는 거죠. 미사일 자체가. 물론 이제 재진입 기술이라든가 정밀 유도 타격 기술은 아직 검증이 안 됐지만 그 자체가 상당한 공포를 유도했다. 미국 주민들뿐만 아니라 특히 공화당 네오콘들이 많잖아요, 그죠? 안보주의자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결국 이제 손을 들고 나왔다. 이게 바로 이제 북한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르게 보는 차원도 있죠. 미국의 시각은 좀 다릅니다. 그동안의 어떤 지루했던 11차례의 그 대북 제재 결과가 결국 김정은을 판문점으로 이렇게 나오게 했다.
라는 게 그동안 이제 뭐 6년 동안 외교 관계도 갖지 않고 국내 정치에만 신경 썼던 김정은이 드디어 대외 무대에 나오게끔 압박했던 수단이 결국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미국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만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미국만 압박했는데 뒷문까지 이제 와버렸어요. 2017년 이후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니까 결국 얘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구나. 예. 이렇게 보는 것이 미국의 시각이죠. 제재에 어떤 이런 이제 인식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제재에 관한 역설입니다. 제재는 타국의 어떤 제재를 하는 건데 이게 어떤 만족감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 이명박 정부 말기에 독도를 가셨잖아요. 예, 독도를 국민들에게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카타르시스를 선사해 주셨는데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일국의 어떤 대통령이라든가 어떤 외교적인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역사의 길이길이 남거든요. 그래서 한일 관계의 바람직한 미래에 이 도움이 될 것인가? 특히 이것을 이제 전쟁 지역으로 분쟁지 지역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대북 제재는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과연 그 집행 관할이 없잖아요. 북쪽으로는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인기라든가 영합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런 건 줄 수 있겠지만 사실상 실효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언어적인 어떤 소통의 수단일 수도 있다. 이것은 또 북한에게도 북한 통치자에게도 상당히 좀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저항 노선이라든가 우리가 이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미 제국주의로부터 아직까지도 압박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김정은 동지를 단결해서 우리가 이걸 극복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제재를 정말 입으로만 외쳤지 실제로 우리가 했습니까? 그렇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재를 하려면 북한 내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너무 거시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동시에 가야 되는데 너무 허술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 제재하는 건 징벌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특히 강대국이 약소국에 이제 꿀밤을 때리는 거죠. 막 제재를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약소국 입장에서는 어때요? 핵무기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강자와 싸우기 위해서는 대등하게 어쩔 수 없이 비대칭 전력이죠. 핵무기라든가 뭐 이 정도의 비대칭 전력에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는 것이죠. 특히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의 경제력에 엄청난 공포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가장 근접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멀리 있는 미국보다 더 공포감을 주고 있어요. 멀리서 미국이 이런 작은 나라 건드리지 않을 거라는 북한 주민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남북교류 활성화가 되면은 오히려 남한한테 경제적으로 흡수될 수 있다. 이런 위협 자체가 있고요. 또 중국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위협, 이런 자체, 그러니까 다방적 차원에서 핵무기는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제재가 오히려 그 핵무기를 더 가속화시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제재를 함으로써 북한의 입장에서는 선택지를 중국과 교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선택지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과도하게 가격을 매겨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거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거죠. 뭐 남쪽에서는 얼마 해주는데 왜 중국이 너는 이렇게 비싸게 그러냐. 과감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북한은 그거 요구할 수 없다는 거죠. 중국이 부르는 대로 그냥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불공정한 교육과 경제적 착취를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 입장에서도 엄청난 손해인 거죠. 또 이제 국가 제재라는 건 다자국가 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토끼몰이거든요. 토끼몰인데 한 나라가 토끼를 열심히 안 잡으면 그 토끼가 별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각국의 이해관계는 조금씩 다릅니다. 시각과 다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성실성에서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특히 미중 패권 구도화에서 그 나머지 나라들은 이제 어느 진영에 속해 있잖아요, 그죠? 어떤 미국 진영, 중국 진영 이러다 보니까 이런 토끼몰이가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실패할 수 없겠다. 특히 피포의 의식 뭐 이런 게 있죠. 과거 이제 쿠바 핵미사일 위기도 마찬가지였고요. 북한 핵을 만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포의 의식이거든요. 자기가 휩싸였다는 거, 이 강대국으로부터 휩싸였고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 자체가 특히 제재까지 받고 있다는 자체가 북한이 결국은 핵으로 이렇게 무기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났다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특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오이사 조치를 우리가 오이사 조치는 이제 북한이 천안함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것에 대한 대항 조치로서 상호 조치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이 사과를 해줘야 돼요. 사과를 해야 우리 형식상 이것을 해제할 수가 있는데 북한이 아직까지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안 했다고 그럽니다. 끝까지. 국방부 공식 이제 문건은 이제 북한의 소행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정황상. 10년이 지났습니다. 한 20년 후에 30년 후면은 기밀이 해제되니까
천안함 사건의 팩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밝혀지리라 봅니다. 하여튼 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천안함 사건 때문에 이 오이사 조치가 걸리고 오이사 조치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꼬이고 있다는 거죠. 특히 당시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의 담화로 발표된 행정명령입니다.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재량 행위라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치 행위라고도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입법적 차원이 아니라 아까 김서진 상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명령으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 또 통일부 장관께서 얼마 전에 이 오이사 조치는 사실상 무력화됐다라고 정부 차원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오이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좀 담대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이사 조치의 극복 방법은 북한이 일단 사과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천안함 정말 미안해라고 사과해 주면 좋지만 아직까지도 북한은 사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형식상 철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요. 특히 20945 북한의 실효적인 어떤 그런 아픔을 주는 3차 핵실험 결과죠. 그런 제재 조치를 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제재를 하기 쉬워도 그 열쇠를 풀기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단계에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남북 기본합의서 지금 이제 사문화 되셨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옛날 고리타분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남북 합의서가 민족과 국가의 성격을 갖는 특수관계임, 잠정적인 특수관계임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우리가 다시금 외부적으로도 홍보하고 공개하고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오이사 조치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문건이 되지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께서 남북 연락사무소라든가 이익대표부 같은 것들을 개성공동 연락사무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시도를 하셨는데 결국 폭파됐죠. 그래서 실패를 하게 됐는데 이런 이제 낮은 단계 서로 연락을 통해서 다시 복원을 하는 차원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예외적으로 인도적 교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도 박사님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예외 규정을 누적시켜 가지고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게끔 하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거는 이제 정부가 나서 가지고 막 이렇게 남북 교류를 주도했는데 지금 오히려 민간이 더 앞서 있습니다. 정부는 뒷전이고 제 생각하기에는 지난 10년간에 어떤 관성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 대북 제재 이후에 이 공무원 관료 사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히려 움직이 변화를 싫어한다는 느낌?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산림 협력을 위해서 통일부에다가 승인 요청을 했는데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승인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예, 정말 기다린 입장에선 정말 속이 터지지만 이게 계속 눈치만 보고 있어요 서로. 예, 뭐 청와대 어떤 그런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이 그동안의 어떤 그 문화가 10년간의 어떤 그런 관성이 누적된 게 관료들의 어떤 보신주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교류를 담당하시는 유성 총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산림협력 같은 경우 상당히 좀 효과적이죠. 인권에서 우회할 수 있는 인권 문제와 비켜갈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래 문제이고 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 시대엔 더욱더 시기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지원하는 산림협력 쪽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요. 그 법에도 이제 비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합하면 과감하게 해야죠. 근데 의약품을 지원하는데 주사 바늘 때문에 못 가고 쌀을 지원해야 되는데 그 운반 수단 때문에 못 가고 이거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것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입법 취지와 목적 자체를 좀 더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일장께서는 그 제재에 대한 성격적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제재가 디테일하지 않아 가지고 이게 안 된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그 따라서 대상국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 그렇죠? 뭐 이런 거를 말씀하시고 오늘 오이사 조치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또 조금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뭐 예외 규정을 확대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또 한 분 모시고 토론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주원 박사님,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또 발제자들 대응도 하셔야 되니까 예, 시간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네, 4시간 기다려서 이제 4번째 토론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발제문 없이 토론문을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좀 막막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토론을 할까 고민을 했지만 오늘 현장에서 진짜 일하신 김서진 선생님의 이야기 달성하지 못했다. 어떤 면에서. 그리고 이주성 사무총장님의 차세대 활동가가 없다. 한국에 지금.
그런 이야기 했을 때 제가 토론문 발제문을 읽었었나 싶은 생각, 어떻게 보면 고민을 비슷하게 하지 않았는가. 저는 제목을 좀 저도적으로 달았습니다. 제 생각에 지난 약 15년 그동안 발표된 북한 붕괴론 혹은 대북 제재 관련 글부터 검증을 해야 되지 않은가. 제가 제 의도를 담지는 못했지만 지난 15년 동안 2006년부터 대북 제재와 관련된 한국 사회가 어떤 이야기를 주로 듣고 살아왔는가. 대북 제재 효과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우리 지난 15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떤 선입견과 편견을 듣고 살았는가. 저는 어쩌다 보니까 또 하나의 국경인 압록강 두만강에서 20년째 북한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동에서 2006년에 15개월 동안 처음 살기 시작할 때, 거주하며 참여 관찰을 할 때 민박집에서 저한테 대북 제재가 막 발효됐을 때죠. 민박집에서 저한테 아침 저녁으로 밥을 해주셨던 분은 신희주 아줌마였습니다. 그분이 다시 신주로 가는 모습도 봤고 2006년도 7년도에 같은 반에 중국 학교에 같은 반에 북한 아이와 한국 아이가 짝꿍인 모습으로 지내는 모습을 봤던 저로서는 과연 지난 15년 동안 한국 사회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대북 제재는 계속 강화된다 합니다. 상식적으로 효과가 있으면 왜 강화되지? 라는 의문점 없이 계속 강화되는 이야기를 우리 국민들은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의 인식은 어떤 것이었을까? 보신다면 76페이지에 제가 사진을 그동안 찍은 것 중에서 4장을 그냥 간추려 봤습니다. 2004년도에 찍었던 사진, 2007년도에 찍은 사진, 2016년, 18년의 신의주의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의주가 이런 식으로 대북제재 기간 15년 동안 변해오는 모습이 저는 눈으로 지난 15년 동안 보아왔습니다. 북한의 대북제재 효과가 있다 없다에 떠나서 그동안 그렇다라면 신의주가 이렇게 변하는 동안 한국 사회는 15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대북제재와 관련해서 어떤 선입견과 편견이 만들어짐으로써 남북관계에 대한 상상력을 또 제한하게 만드는 효과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검증이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이후에 어떤 효과가 있다 없다에 대한 글들, 수많은 글들 나왔습니다. 7, 8년 전부터 북한 붕괴한다라고 했습니다. 대북제재와 관련돼서. 그렇다고 하면 제가 감히 인류학자이지만 대북제재 해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하지만 휴전선을 통한 만남은 딱 먼저 떠오르는 것은 대북제재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북한은 폐쇄된 국가도 아니고 한반도를 제외한 지역에 제 연구 지역 중에 하나인 단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한 사람들이 5만 명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 사람 몇천 명 안 됩니다. 한반도를 제외한 지역에 한국 사람보다 북한 사람이 더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휴전선은 대북 제재를 고려한 만남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만 제3국에서의 만남의 돈은 들죠. 술값은 들겠지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연 한국 사회가 지금 한반도를 제외한 지역에 한국 사람보다 북한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다라는 사실을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8페이지에 그냥 제가 감히 지도를 그려놨는데 제가 세 번째 책에 쓴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통해서는 30년 동안 만남이 있었고 이 지도를 통해서는 서울에서 평양까지 이틀이면 물건이 도착을 합니다. 2010년 5.14 조치 이후에도 이 구조는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산 가족이 민간인들이 알아서 30년 동안 11,000건의 편지 교환을 서신 교환을 했다. 통일부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대북 제재 기간이었습니다. 5.14 조치 이후에도 남북의 이산 가족은 서신 교환을 했습니다. 이런 상상력을 우리가 상상력이 아니고 이 현실 직시하지 못하게 했던 지난 15년에 대한 고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주선 선생님의 이야기와 김서진 선생님의 이야기에 담겨져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면서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지원 박사님
강렬한 메시지를 남겼었습니다. 그렇죠? 본인의 북중 접경 지역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하셨어요. 대북 제재 한다고 하는데 신호주 변한 거 한번 봐봐라 말이야. 보고 좀 이야기해라 말이지. 뭐 이런 이야기 같아요. 또 대북 제재 하면은 북한 붕괴한다고 하면서 남북한 못 만나게 하는데 제3국에서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말이야. 응? 서신 교환도 하고 말이야. 응? 이런 현실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제와 토론자들의 토론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약속했던 시간은 40분까지였습니다. 우리가 20분 늦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10분을 땡겨서 40분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좋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질문이 있으시면은 꼭 이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여기 또 계시는 분들 중에 질문을 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은 일단 뭐 한두 분 받고 그 다음에 발제자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걸로 하고 토론자께서도 혹시 또 추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은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손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뒤에 현장에 계시는 분으로 질문을 신청하셨어요. 좀 본인 소개와 함께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흥민통 상임위원이기도 하지만 15년부터 6.1제 장관님이랑 통일미래 포럼을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업인이고요. 지금 이런 토론과 이런 논의에 대해서는 제가 15년도서부터 문정인 특보라든지 정세현 통일부 장관님이라든지 전 이렇게 같이 했는데 5년 정도가 지난 지금에도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기업은 어떻든 손해가 볼 거를 감안하더라도 투자의 필요성이 있으면 실행을 합니다. 근데 우리 국내에 있는 여러 통일 단체들, 남북교류 협력을 원하는 많은 국민과 시민들은 생각에 머무르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한 발짝도 나가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남북교류 협력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이거를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고서는 저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은 이거에 대한 불필요성 또 이거를 해제해야지만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서의 남북교류가 필요하다는 거를 많은 국민들이 이거를 실천하고 실행하고 그거를 국가가 이제 그걸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저는 리더들한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 리더들이 사회적 우리 책임을 갖고 있는 리더들이 실행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 그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우리 저희 회장님께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네. 너무 큰 거를 던져주셔서 리더가 뭘 좀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 발제자께서 좀 해주세요. 자, 또 없으십니까 여기서? 다른 분 없으시죠?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남은 시간은 두 분 발제자께서 질문이라든지 코멘트 있었으면은 제가 질문 좀 하는 거 아시죠? 그거 좀 해주시고 토론자께서도 혹시 추가하실 일 있으면은 우리 최정은 변호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사회자님께서 질문 답해달라고 하는 대북 제재 목적이 성공하느냐 했느냐 뭐 아마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 같은데요. 이걸 바꿔서 질문을 하면 제재가 성공한 적이 있나라고 거꾸로 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란 제재 같은 경우도 결국 우라늄 농축을 높여갔습니다. 이란은. 그러니까 핵무기 점점 더 가까워진 거죠. 그리고 미국은 다시 이란 핵 합의에 복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제재가 역사적으로 성공한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새로운 길에는 북이 요구한 사항은 이렇습니다. 생존권과 발전권을 살다. 생존권 체제 안전이고요. 발전권은 한마디로 자유 살게 할 수 있는 제재를 해제해달라는 건데 지금 상황의 제재를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해주는 국제 정치는 불가능한 거고요. 다만 이런 새로운 길을 북미 새로운 회담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찾아봤으면 하는 게 이제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또 질문해 주셨던 게 문정부는 왜 오이사주지 해제 못했나? 제가 뭐 알 수 없지요. 그러나 저는 에러가 발생했던 게 제가 아까 발제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중재자와 당사자에 대한 중첩된 역할에 대한 인식의 부족 이런 거 아니겠는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당사자로서의 한반도의 비핵화를 프로세스를 뜨겁게 밀고 갈 수 있는 나름의 조치들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최정 선생님께서 질문에 이건 꼭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개성공단 재개의 경제성 원칙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매몰 비용을 처리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데 세 가지 좀 반론을 좀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2018년도 싱가포르 회담 전후에서 아무튼 전화가 보통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개성공단에 입주하겠냐고 기업들 전화가 왔어요. 이 말은 사업성 이상 판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매년 조사를 합니다만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의식조사에서 98%가 다시 열면은 재개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필요 보고서 그만큼 사업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에서 KDI의 용역을 줘서 나온 결과는요. 창업한 지 5년차 되는 기업 중에 5년 안에 생존율이 38%밖에 안 됩니다. 근데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100% 생존율이 있었습니다. 문 닫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게 이제 아마 반증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나간 김에 이제 오이사 조치 해제의 정치적 부담 천안함 문제 얘기를 하셨는데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저는 새로운 행정명령 내지는 대통령 명령으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안함을 규명하고 나서 물론 뭐 천안함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지요. 근데 그것을 지금 국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정면에서 다루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아까 발표하는 자리에서 4.17 판문점 선언이라든가 9.19 평양선언 직후에 그런 대통령 명으로 이제는 정상회담도 했고 이런 중요한 선언을 했으니 남북 교류협력에 제약 요소는 하나도 없다. 아시아는 이렇게 그냥 선언하면 됩니다. 행정명령식으로 대통령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게 낫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이사 조치 해제의 실익이 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제재도 목적은 한반도 평화입니다. 물론 그 앞서서 한반도 비핵화죠. 근데 비핵화도 결국 목적이 한반도 평화거든요. 그 오이사 조치 해제는 실력이라 보면 한반도 평화가 그것만큼 중요한 실력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반도 평화의 하위 이 수단이라든가 목표인 비핵화라든가 또는 제재라든가 이런 게 지금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가 한반도 평화에 정말 도움이 될까? 저는 그 의문에서 시작을 해서 어쨌든 오이사 조치 해제라든가 개성공단 재개라고 하는 사실상 한반도에서 개성공단이 가동하고 있을 때는 잘 아시잖아요. 그 코리아 리스크에 대한 컨트리 리스크가 낮춰지고 그러니까 신용 국제 평가에서 점수를 높게 봐주죠. 개성공단이 있는 한 한반도에서 안전판 역할을 했거든요. 물론 사업성을 위해서 들어가지만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에 그 분배 투명성의 문제를 말씀하셨고요.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분배 투명성은 저희한테도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분배 투명성 확보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되어지고 있고 거기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적인 예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북한과 밀가루 지원을 놓고서 한참을 토론합니다. 그러고서 100톤을 줄 건데 50톤을 줄 건데 모니터링 해야 되라고 한참을 토론하고 나서 결론을 못 내리고 다음날을 맞이하면 다음날 그 친구들이 뒷짐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는 뭐 정부가 뭐 몇 톤 준다는데 그 50톤 갖고 그 난리입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에 대한 주체에 있어서 정부가 주는 쌀과 비료, 밀가루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후고 품목들을 정부의 이름으로 줄 것이냐, 민간을 통해서 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민간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의 분배 투명성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했으나 때로는 정치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한 물자들이 인도적 지원을 제재하거나 제한하거나 그것에 대한 투명성 확보하는데 걸림돌이 됐던 적도 있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문제제기가 있고요. 저는 27년 동안 INGO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북한만 분배 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도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북한 사업을 할 때는 인도적 지원하는 단체들이 반출 승인 받아야 되고요. 방북 승인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는데 시간이 한 달이 걸리고 두 달이 걸리고 때로는 승인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분배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게 출발선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민간 단체들이 국제 사업을 하듯이 대북 협력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면서의 분배 투명성을 어느 정도 확보했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좀 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금 국민협에서 하고 있는 것이 SDG 성과 지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단체들이 그 성과 지표를 가지고 한번 북과 도전해서 북에 가서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이러한 형태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표를 서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대북 제재는 인도적 지원, 긴급고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있어서의 제재는 면제는 승인해 주지만 개발 협력은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협력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인도적 지원은 북한을 신뢰하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을 신뢰하고 싶어서 신뢰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남북관계가 가장 어려운 것은 상호간에 신뢰하지 않는 거고요.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저렇게 어렵고 북한도 그렇게 어려운 것은 상호간에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신뢰할 수 없는 배경인데 민간에서 상호간에 신뢰를 만들어갈 수 있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것을 응원해주고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 그 중에 하나가 대북 제재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서진 선생님, 이주성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제가 약속했던 시간이 이제 조금 오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크게 이렇게 논쟁거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한테 남겨준 메시지는 하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재의 목표가 달성했다, 못했다. 제재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죠? 그러면 그것을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달성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효과가 있다고 할 수도 있고 효과가 없다고 할 수도 있겠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재의 최종 종착역이 북한이 왕창 무너지는 그런 것으로는 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제재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한테 주는 피해가 너무 막심할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라면 한반도 평화를 제재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두 번째 세션에서 아마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같이 발제자, 토론자 또 여기 참석하신 분 감사드리면서 큰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